네. 자, 이번 시간은 9회조 모두의 지구 시간입니다. 이 기후와 환경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주 환경운동연합의 최슬기 생태보전국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제주에서 기후와 환경을 걱정한다는 데 있어서 아마 환경운동연합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사실 이 기후와 환경에 대한 고민들은 항상 많이 하실 텐데 또 이런 시민단체에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되거든요. 오늘 첫 출연이신데 어떤 좀 각오로 오셨나요? 네. MBC는 처음인데요. 네. 처음이라서 초심의 마음으로 네. 뭐라도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그럼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주 지하수,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물 하면은 또 제주도 그러면 어떤 뭐 이런 지하수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하수를 어떤 얘기를 해주신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지하수 하면은 중요하다는 내용은 아는데 하와이의 사례와 자주 언급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화산섬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하와이와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 측면을 좀 비교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화산섬이라는 특징을 포함해서 이게 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도상으로는 태평양 끝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주도와 하와이는 형제섬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닮은 점이 많은데요. 아, 그래요?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섬 모두 대륙에서 떨어진 채 바다 한가운데서 솟아오른 화산섬이라는 것이죠. 네. 이 지질학적 뿌리가 같다 보니 물을 대하는 운명도 같은데요. 두 섬 모두 큰 강이나 호수가 없어서 지하수의 전적으로 의존해서 생존해온 섬들입니다. 하와이가 겪은 물 부족의 위기를 보면은 오늘날 제주에 거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산섬이라는 특징이 지하수와 관련이 사실은 좀 크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약간 이 빗물이 투과돼서 밑에 이제 저장이 된 걸 우리가 다시 끌어서 쓰는 게 지하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관련성이 많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암이 굳으면서 만들어진 현무암층에는 크고 작은 틈과 구멍이 아주 많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가 내리면 이 물이 땅 표면에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구멍들을 통해서 순식간에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되고요. 이렇게 지하로 내려간 빗물은 바닷물보다 가벼워서 바닷물 위에 렌즈 모양 형태로 둥둥 떠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지하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네, 육지는 비가 안 오면 강이 마르지만 화산섬은 이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되면 섬 전체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산섬에게 지하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섬의 심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울 때도 이제 해안변 일대로만 사실 그런 그 지하수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주에서 왔더니 지하수란 표현보다 용천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옛날부터 이런 용천수가 제주에는 되게 중요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비슷한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주 어르신들이 바닷가에서 솟아오르는 용천수를 길어다가 먹으면서 마을을 일구어 왔듯이 하와이 원주민들에게도 용천수는 신성한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하와이 말로 물을 와이라고 하는데요. 와이요? 네. 보물이나 재산을 뜻하는 단어는 와이와이입니다. 즉 물이 결합된 어근이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물이 곧 풍요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하와이에서도 산기슭이나 해안가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전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이 들어서고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뽑았으면서 제주의 용천수가 말라가듯이 하와이의 물줄기도 사라지는 아픈 역사를 먼저 겪었습니다.
그 위기를 겪고 나서 하와이는 물을 공공의 자산으로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잘 몰랐고 하와이가 사실 지하수 관리의 선진지로 사실 꼽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또 위기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과거에 또 그 하와이에는 이런 위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와이도 처음부터 관리를 잘했던 건 아닙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하와이에 대규모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농장이 들어서면서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거든요. 당시에는 지하수를 먼저 뽑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무한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래서 100년 넘게 무분별하게 관정을 뚫고 물을 퍼올려서 섬 전체의 지하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물을 뽑아 쓰던 곳에서 물 대신에 네. 바닷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아야 하게 된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먹기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바닷물까지 침투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거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 그 당시에 그럼 하와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했던 건가요? 네, 바닷물이 침투한다는 건 화산섬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데요. 네. 한번 염수가 들어온 대수층은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찔한 상황을 직면한 하와이는 1909년부터 미국 지질조사소와 손을 잡고 대대적인 수자원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 정확하게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1929년에 호놀룰루 수도국을 설립을 하고 네. 그다음에 1964년에는 하와이 대학교에 수자원 연구센터를 세우는 등 물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이 하와이 하면 물 관리할 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말이 물은 주정부의 관할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판결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판결은 하와이 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데요. 네네. 그 전까지는 내 땅 밑에 있는 물은 내 거다라는 어. 사유재산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1973년 고등법원이 주 영토 내의 모든 물에 대한 권한은 주 정부에 있다고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권리 권한을 넘긴 게 아니고 물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상품이 아니라 도민 전체를 위한 공공의 신탁 자산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헌법에도 뭐 이런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판결에 이어서 예. 1987년에는 주 헌법을 아예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은 공공의 자원이며 주 정부는 주민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 관리, 통제해야 한다고 아예 명문화해버린 거죠. 야, 이게 법이 바뀌니까 관리도 달라지겠네요. 네, 예. 가장 큰 변화는 허가제의 정착인데요. 네. 1987년 제정된 수자원법에 따라서 이제는 하와이에서 농장이든 기업이든 물을 쓰려면 반드시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 지역은 더 뽑았으면 위험하다라는 그 취수량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물은 곧 공공의 재산이라는 헌법 정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통제권으로 작동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돌리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개인의 사유물처럼 기업의 사유물처럼 썼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좀 충돌할 수 있는 여지들이 컸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갔는지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네, 갈등이 네. 치열했어서 얘기가 긴데요. 예. 당시 거대 농장주들인 땅 주인들은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는 이 갈등을 세 가지 결단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선언입니다. 1973년 하와이 대법원은 물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모두를 위해 주 정부가 신탁 관리하는 자산이라고 판결했고요. 두 번째는 헌법적 쐐기를 박았습니다. 판결에만 그치지 않고 1978년 아예 주 헌법을 고쳤습니다. 네네. 물 관리 권한은 주 정부에 있고 주 정부에 있다고 헌법에 못을 박으니 어떤 기업이나 권력도 이 원칙을 흔들 수 없게 된 거죠. 마지막은
과학의 힘입니다. 과학의 힘이요? 네. 이건 뭐죠? 무조건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능량 이상 뽑아 쓰지 못하게 하는 과학적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하와이가 갈등을 풀 수 있었던 것은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섬의 미래를 위해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임을 법과 제도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 앞에서도 하와이가 보여준 이런 단호한 결단력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물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정부가 관리하는 자산이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아예 헌법을 고쳐서 헌법에다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고 그에 따른 또 마지막은 이제 이 과학의 힘을 이제 빌려서 어떤 과학적인 수치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관리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밟으면서도 굉장히 또 단호한 결단력을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와이가 그 수자원법을 만든 게 87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1987년이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제주도는 상황이 뭐 옛날 하와이 같았겠죠? 네,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예. 하와이가 수자원법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던 1987년 네. 우리 제주도는 안타깝게도 지하수 개발의 강풍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에는 제대로 된 지하수 관리법이 없었어요. 그저 구멍만 뚫으면 물이 쏟아져 나오니 관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골프장이나 대규모 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퍼올리던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들어서는 하와이가 겪었던 것처럼 해안가 관정에서 짠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마을의 용천수가 하나둘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가 법으로 방어막을 구축할 때 제주도도 뒤늦게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네. 제주도가 그럼 본격적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지하수 관리를 시작한 게 언제인가요? 제주가 1991년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통해서 지하수 관리 체계를 세울 때 가장 큰 영감을 준 모델이 바로 하와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하와이가 헌법과 법률로 물은 공공의 자산이라고 선포한 것을 보고 우리도 지하수를 공수화 원칙을 법에 담게 된 것입니다. 지하수를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언적 의미, 그걸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하와이는 수십 년의 법정 다툼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단단한 제도적 근육을 키운 뒤에 법을 만든 반면에 네네. 제주는 위기의 상황에서 급하게 법을 도입하다 보니 원칙은 세웠는데 현장에서 집행하는 힘은 하와이에 비해 매우 느슨하게 출발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위기에 닥치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접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 조금 뒤늦게 시작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모든 물 이용자에게 허가를 받게 해준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제주도의 시스템과 비교하면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기득권을 대하는 태도와 과학적 통제권에 있습니다. 하와이의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아주 강력합니다. 법이 제정될 때 옛날부터 써왔으니 뇌물이다라는 기득권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용자가 원점에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했고 위원회는 과학적 데이터로 지속 이용 가능량을 가늠해서 언제든 취수량을 줄이거나 취소할 권한을 가집니다. 네. 근데 반면에 제주도는 지하수 관리 조례가 있지만 한 번 허가를 받으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이 됩니다. 네네. 또 취수량을 조절하고 싶을 땐 증량 신청을 통해 허가받으면 됩니다. 결국 하와이는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인 강력한 심판이 있는 구조라면 제주는 원칙은 있지만 현장의 여러 이해관계에 밀려서 심판의 호각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증산이라든가 취수량에 대한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대로 좀 다 흘러가는 그 기업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주에서도 이 지하수 수위가 뭐 좀 떨어진다거나 염수가 침투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제는 걱정해야 되나? 하와이가 겪었던 것들을 우리가 하와이도 왜 이런 해수가 침투해서 심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 싶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하와이가 겪었던 위기의 전조 현상이 지금 제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려가 아닌데요. 네.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최근 자료를 보면 10년 이상 관측된 103개의 관측공 중에서 무려 58%, 반 이상이죠. 지하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지하수를 머금어줄 그릇인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80년대 말과 비교하면 제주의 산림 면적은 무려 13%나 급감했습니다. 빗물을 받아내야 할 스펀지는 얇아졌는데 뽑아 쓰는 물의 양은 이미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실제로 제주의 16개의 수역 중에서 6개의 수역은 이미 지속 이용 가능량을 초과해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들어오는 수입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적자 가계부를 쓰고 있는 셈이죠. 참 이게 뭐 심각하다는 말씀으로는 이게 말로는 참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하와이가 100년 전에 겪었던 그 절박한 위기의 신호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찌됐든 하와이는 좀 대학에서 수자원 연구센터를 세운다든가 이런 과학적 관리에 힘을 좀 많이 쏟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점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하와이가 대단한 점은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가 즉각 정책과 법적 규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와이 대학교 수자원 연구센터에서 이 구역은 위험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행정은 즉시 취수 허가량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행정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네. 제주도도 많은 연구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결과가 현장의 규제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구 데이터를 단순히 쌓아두는 게 아니라 취수량을 과학적으로 강제 조정할 수 있는 네.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과학적 데이터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시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아까 그 뭐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구축돼야 된다는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하와이처럼 이런 공수화 원칙, 이 공수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네, 가장 시급한 것은 네. 말뿐인 법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멈춰설 수 있는 브레이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주의 법 제도를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이? 네, 우리 법에는 지하수 오염이나 과다 개발이 우려되는 곳을 지하 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특별관리구역이면은 더 이상 구멍을 뚫거나 물을 뽑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구역 안에서도 증량 신청, 즉 물을 더 뽑겠다는 신청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미 뽑아 쓸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 지속 가능 이용량 초과 수역에서조차도 허가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특별관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특별 예외가 계속 인정되는 셈이죠. 그래서 결국 하와이처럼 공수 원칙이 작동하려면 법령에 적힌 금지 규정이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모호한 조항을 삭제하고 과학적 한계치를 넘어서면 그 누구도 추가로 물을 뽑았을 수 없도록 강제적인 집행력을 법에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우리가 기후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 얘기, 밀접한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단순히 선언적으로만 캠페인적으로 아껴 씁시다. 제주의 물은 소중합니다. 제주의 생명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이게 다른 나라, 특히 하와이 같은 경우에 이 공수화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면서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듣다 보니 우리가 참 배울 게 많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도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제대로 집행이 되고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얘기들을 꾸준히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구해줘 모두의 지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최순기 국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